저는 단칸방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1, 8년 동안 월급의 노예로 살다 최근에 50억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야강입니다. 인트로의 내용은 최근에 감명 깊게 읽었던 아빠의 첫 돈 공부 저자인 박성현님의 이야기입니다. 본 책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평범한 직장인의 과정, 투자 원칙, 금융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막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시작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안성탕면, 아니 안성맞춤인 책입니다. 오늘은 책에서 다룬 내용을 절약 파트, 투자 및 금융 파트, 경제적 자유 달성 방법 파트로 나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책은 MJ 드마코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책이 아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책입니다. 저자는 회사를 다니는 건 돈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필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으면 퇴사를 하라는 것과 반대의 주장이죠. 회사를 다니면 꾸준히 수입이 생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도 대출액이나 금리면에서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절약 파트로 에피타이저를 즐겨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첫째, 언제까지 절약해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지? 저자는 말합니다. 절약의 기한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이고, 사치의 허용은 노예가 일한 대가로 얻은 돈에 한해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사람이 아닌 자본금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고 또 일하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절약을 강조합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많은 투자 자본을 만들어내는 행동이고, 동시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지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절약이 필요한 이유는 많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잣돈에 따라 투자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이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시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반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절약, 저축도 중요하지만 투자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절약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이 부분은 절약 전문가인 야강이도 100% 동의합니다. 둘째, 고통스러운 절약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절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 지출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는 습관이 아닌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상품을 사는 것은 소비 습관이 아닌 소비 능력이다.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필수입니다. 이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더 저렴히 살 순 없는지. 이제 절약 파트는 끝났고, 책의 핵심인 투자 및 금융에 대한 내용을 코스 요리대로 순차적으로 즐겨보겠습니다. 첫째, 한 우물을 파면 결국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분산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며 파이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 역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당신이 여러 개의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로 수도꼭지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남은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보통 우리는 전문성을 핑계로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우물만 가지고 있다면 그 우물이 마르거나 오염이 될 경우 우리의 숨통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 감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예생활 청산의 1등 공신은 부동산 투자다. 5년 전 은행담보대출 2억 2천, 신용대출 7천, 카드대출 1천을 통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고, 현재 6억이 넘는 자산이 되었다. 결국 은행이자 6천만 원의 투자로 3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종잣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투자 자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저자는 달러 투자로 한 번도 손실을 입지 않을 만큼 쏠쏠한 재미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1등 공신으로 뽑는 것을 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저리로 대출받아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 셋째,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부동산과 레버리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의 대출 상품은 부동산이 부실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금리를 책정한다.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이 부채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들기도 한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부채의 크기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내용을 읽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그게 부채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자는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의 투자 성공 사례와 빈자의 실패 사례가 많은 건 그들의 투자 실력이나 판단력 차이가 아니다. 부자에겐 부러진 지렛대를 수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지만 빈자의 경우 지렛대가 한 번만 부러져도 치명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자유를 위해 견고한 레버리지를 삼아야 하며 빚을 빚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는 빚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경제적 자유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투자에 대한 원칙과 룰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투자와 투기는 손실이 발생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것이다. 저자는 총 자산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로 투자를 했고 이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생활에서 관심과 통찰을 가지자.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전에 샀다면 약 2600% 수익률을, 현대차는 8300% 수익률이 발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에서 깬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먹다만 사이다를 꺼내 한 모금 들이킨 후 집안에 다른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주위를 살폈다. 라면과 즉석 카레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자동차를 타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운 뒤 약속 장소인 백화점에 향했다. 이 안에서 무수한 투자 정보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브랜드,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산업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넘어 통찰력까지 필요합니다.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트에 가거나 TV를 보다가도 잘 만들어진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발견하면 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주식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20년 후에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작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여섯 번째, 치킨집을 운영할까요? 치킨 회사 주식을 살까요?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건 경제적 자유와 거리가 멉니다. 월급쟁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와 덧붙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부와 노력을 통해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이면 치킨을 튀기고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경쟁에 노출되는 위험보다 치킨 관련주에 투자하는 위험이 훨씬 작다는 걸 안다. 자본주의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 절대로 한 일 이상의 보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주식이 결코 위험한 건 아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주식에 지읒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서 부자들을 만나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책의 내용도 제 생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자는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차트 위주의 단타가 아닌 배당주를 받는 장기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러한 장기 투자는 워렌 버핏이나 졸리 대표님이 말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한다면 위험하지만 부동산 투자처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PBR, BPS도 모르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 도박과 마찬가지다. 여덟 번째, 잃지 않는 달러 투자를 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저자는 달러 투자에 능합니다. 솔직담백하게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투자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투자의 대원칙을 적용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수익을 낸다. 부동산 투자는 행운이 따랐지만 달러 투자만큼은 결코 운이 아닌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심지어 은행원이 잘못 안내한 것을 역으로 알려주기까지 할 정도로 외환 공부에 대해 철저히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부동산, 채권, 외환이든 어떤 분야의 투자가 나의 철학과 생각, 성향에 맞는지 연구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잃지 않는 방법으로는 한 번 매수한 달러는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나기 전까지 절대로 팔지 않는다라는 투자 전략을 세웠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큰 수익을 탐내지 않고 작은 수익을 내며
자산을 불려나간 거죠. 마지막 파트는 경제적 자유 달성 방법이에요.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실천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요 라며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저도 처음에는 대출을 받은 돈으로 투자했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공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든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경제 팟캐스트를 듣든 경제와 금융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모든 행위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유용한 밑거름이 된다. 즉, 실천을 강조하며 선배 부자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데 다음 이야기는 더 심플합니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스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스텝 1. 돈을 번다. 스텝 2. 절약과 저축을 한다. 스텝 3. 종잣돈으로 투자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봤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자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배우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자수성가형 부자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잊지 말자. 대부분의 부자는 선배 부자들의 조언, 즉 책을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습득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그 방법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